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장한지 기자입니다. 이번 주는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을 맞아 대법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등 각계 주요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사법농단 의혹 속에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축하의 말보다는 쓴소리가 오갔습니다. 대법원 앞에선 사법농단 영장 기각 등 법원 행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는데요. 현장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2018년 9월 13일) 오늘은 70년 전인 1948년 9월 13일 미 군정청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은 사법주권 회복 70주년,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 대법원 중앙홀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재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기념식 분위기는 엄중했고 대통령의 입에서도 대법원장의 입에서도 사법주권 회복 70주년 축하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법관 선서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엔 작금의 사법부에 대한 안타까움과 단호함이 교차했습니다. 법관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독재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다. 막대하고 막중한 법원의 권위와 무게. 하지만 그 권위와 무게가 속절없이 진흙에 처박혔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법원의,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 인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법농단, 재판거래 8글자를 말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원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다시 태어나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법부 전대미문의 위기. 기념사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표정에서도 침통함과 단호함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오늘날 사법부가 처한 위기는 지금껏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원이 가고자 하는 길은 전인미답의 길이다. 사법부 신뢰 회복이 거저 얻어질 리 없다.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해 헌신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사법부 지난 70년의 공과를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70년을 위해 법관 선서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대법원 중앙홀은 대법관 취임식과 신임 판사 임명식이 열리는 곳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말대로 대한민국 법관들은 처음 법복을 입는 날,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대미문의 사법부 불신이 꼭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벌어진 일 때문만일까요? 재판거래 수사 자료 미제출, 브레이크 없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 왠지 김명수 대법원장 혼자 초심으로 돌아가 묵묵히 걸어서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대법원 중앙홀에서 침통한 분위기 속에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동안 대법원 바깥에선 법원을 규탄하고 사법부 적폐 청산과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잔칫날이 성토날이 된 사법부 70주년 법원 앞 풍경을 신세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사법적폐 청산하자! 오늘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의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 사법농단과 적폐, 양승태 사법부까지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다. 당장 바로 얼마 전 벌어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의한 대법원 기밀자료 파기만 해도 사법부가 얼마나 자정 능력을 상실했는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뻔뻔한지 보여주는 증거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법부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들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증거물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재판거래 파문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법원은 어디에 있었냐고, 지금은 어디에 있냐고 목소리를 높여 법원을 성토했습니다. 쌍용차 해고자들의 그 억울한 죽음을 30명의 죽음조차도 이 사법부는 농단을 통해서 해고자들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지금 KTX 승무원들은 7월 달에 노사합의를 통해서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당시 이 판결을 했던 책임자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승태의 대법원이든 김명수의 대법원이든 공정한 재판은 기대하기 힘들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사법농단 재판거래와 수사방해 증거인멸을 엄정히 처벌하라는 게 시국회의의 요구사항입니다. 이대로는 사법부가 자정작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느냐. 결국 해결 방법은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됩니다. 영장을 판단하고 재판을 진행할. 대법원 앞 시국회의 기자회견이 끝난 얼마 뒤, 이번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 잡는 법원 영장기각 규탄 1인 시위가 열렸습니다. 오늘로 열 하루째 1인 시위. 대법원장도 어쩌지 못하는 재판거래 압수수색 영장기각. 오늘 시위자로 나선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법원 셀프 개혁의 한계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법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개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법원 내부의 사람들이 주도하는 셀프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법원 개혁에서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개혁기구, 법원 개혁기구를 조속히. 축하보단 쓴소리가 쏟아진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법원의 날. 우리 사법부가 자초한 현실이자 넘어서고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번 주 이석태, 김기영, 이은혜,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석태, 김기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은혜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이영진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정책 질의에 집중됐습니다. 이슈플러스와 현장기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석태, 김기영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뭐가 가장 큰 쟁점이 됐나요? 네, 정치 성향과 코드 인사 이 8글자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석태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이 됐고 김기영 후보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네.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은 이석태, 김기영 두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코드 인사를 문제 삼으면서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네, 이석태, 김기영 두 후보자 정치 성향이 뭐가 어떻길래 이렇게 문제가 된 건가요? 네, 일단 두 후보자의 이력과 관계가 되는 일인데요. 네.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 이석태 후보자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 판검사를 하지 않고 줄곧 변호사의 길만 걸어온 이른바 재야 변호사 출신입니다. 네. 대한변협 인권위원장과 민변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근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위원장 등을 지냈는데요. 네. 이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네. 연수원 22기로 1996년 판사로 임관한 김기영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판사, 서울 동부지법 수석부장 판사를 지낸 정통 법관 출신입니다. 네. 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인 김기영 후보자는 올해 50세로 현재 재판관 후보자치고는 굉장히 젊은 피에 속하는데요. 네. 민변과 국제인권법 연구회, 한마디로 또 그 밥에 그 나물이냐, 네. 너무한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성토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면서 성토를 하던가요? 네, 한마디로 대법원도 모자라서 이제 헌재까지 청와대가 장악하려는 거냐라고 네.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네. 이석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고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 아닌가. 또 현직 대통령을 직속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을 대통령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누가 봐도 인사거래 의혹이 짙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일이다는 등의 비판과 비난이 자유한국당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정치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또 현재의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이석태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네. 김기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뭐 비슷한 분위기였겠네요. 네,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영향을 받는 특정 이념과 정치 성향이 강한 인사는 절대로 헌법재판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50살이 된 젊은 재판관이 임명돼 기대가 크다. 정치적 성향과 별도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만 하면 된다고 적극 방어에 나섰는데요. 네. 뭐 당사자들 이석태, 김기영 두 후보자는 뭐 정치 편향이나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나 반응을 보였나요? 한마디로 야당에서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입니다. 이석태 네.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네. 중립성과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화합을 추구하겠다고 한껏 몸을 낮춰서 모범 답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김기영 후보자도 야당의 이 파상 공세에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통합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는 좀 원론적인 답변으로 야당의 예봉을 피했습니다. 네. 뭐 다른 말들은 더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네,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한 질의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석태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법농단을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사찰 관련 자료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법관이 외부로부터 독립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재판을 잘 할 수 없다면 문제라고 평소 소신대로 말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네. 사법 독립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좀 선을 그었습니다. 네. 뭐 김기영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가요? 김기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도 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서로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헌재로 오기 전까지는 특별히 헌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네. 괜히 소나기를 자초하지 말자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뭐 두 후보자 정치 편향이나 코드 인사 논란이 기후로 끝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들을 헌재에 가서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이은혜,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위장전입 관련 이은혜 후보자는 그야말로 곤욕에 빠졌고 이영진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정책 질의에 집중됐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인사청문회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법사위 인사청문회. 이은혜 후보자가 증인 선서를 하기도 전에 야당 의원들이 제동을 겁니다. 여기서 선서를 받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여기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지는 한번 저희가 이은혜 후보자의 위장 전입 전력 등을 이유로 청문회를 해야 할지 말지 자체에 대해 공세를 편 겁니다. 이은혜 후보자는 지난 1992년부터 2010년까지 밝혀진 것만 모두 8차례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위장 전입 중독이라며 자진 사퇴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위장 전입 8회, 위장 전입 중독이거나 상습이거나 상시화하고 있는 분이에요. 대법원에서는 정말 8번의 위장 전입을 한 사람을 추천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 이은혜 후보자는 투기 목적이나 학군 때문은 아니었다면서도 무리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판사 생활을 하면서 새 아이를 키우느라 바빠서 주민등록 등 일상적인 일은 친정엄마가 관리했는데 잘 챙겨보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해명입니다. 저도 어머니 하시는 일이라 세세히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던 저의 불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과 또 위원님들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은혜 후보자는 앞서 모두 발언에선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장에 있어 최후의 보루다. 적어도 헌재에서만큼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재 재판관직 수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며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같이 탐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열린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정책 질의 위주로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 등이 도마에 오르긴 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적격 분위기였습니다. 이은혜 후보자와 어제 청문회가 열린 이석태 후보자는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재 재판 구성 다양화 취지에서 지명한 인사들입니다. 이석태 후보자는 판검사 경력이 없는 첫 재야 변호사 출신 헌재 재판관, 이은혜 변호사는 여성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은 국회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헌재 재판관에 취임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대법원 기밀 문건 폐기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법원의 제19 감싸기로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파문 진앙지로 지목받아온 법원 행정처를 폐지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법학교수들을 향해 사법농단 사퇴 연대 성명을 제안한 박찬훈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현장기획과 로투데이 인터뷰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진앙지로 지목받아온 법원 행정처를 폐지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장 보임을 포함한 법관 인사와 관련된 논의 등도 이어졌습니다. 하나하나가 메가톤급 파장을 낳을 사안들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임시회의를 열고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진앙지로 지목받아온 법원 행정처를 이참에 폐지해 사법행정권 남용 여지 싹을 아예 뽑아버리자는 취지입니다. 판사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 의사결정과 집행 전반을 관장해온 법원 행정처는 그동안 제왕적 사법 권력의 근원이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판사회의는 사법 정책과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와 결정사항을 집행할 집행기구, 대법원 운영조직인 사무국을 분산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는 겁니다. 특히 집행기구의 경우엔 대법원과 인적, 물적으로 분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한 원인이 됐던 법관 줄세우기,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인사심의기구를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설치된 인사심의기구는 법원 행정처를 대체해 설립할 기구들과도 분리해 별도 조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판사회의 구상입니다. 판사회의는 또 대법원장이 독자적으로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 법원장 임명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소속 판사들의 직접 선출이나 임명 동의제 등 어떤 식으로든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겁니다. 판사회의는 이와 함께 법관의 사무 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의안, 법관 근무평정 개선 의안 등 법관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들도 아울러 논의했습니다. 법원 행정처 폐지부터 법원장 보임 방식, 판사 사무와 인사 개선 방안 등 하나하나가 메가톤급 파장을 낳을 사안들입니다. 사안의 파괴력과 민감성을 감안해 판사회의 측은 추후 진행 사항 등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발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에요. 판사회의는 오늘 의결된 사항들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곧 건의사항 형식으로 전달할 방침입니다. 앞서 어제 발표된 전국 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가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현행 법원장 보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 안팎 개선 판사회의 건의안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선출되지 않는 사법 권력을 보다 민주화하고 그리고 국민의 통제를 더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법원 구성원들에 의해서
법원장을 선출하도록 한다면 대법원장이 알아서 전국 모든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 법원장 보임 방식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는 데엔 법원 안팎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모습입니다. 오늘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계기로 법원장 보임 방식이 실제 개선으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사법농단 재판거래 수사 해도 너무한 법원 제19 감싸기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논란의 중심 인물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 수석 재판연구관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예, 이분이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선임 수석 재판연구관을 지냈습니다. 네. 재판연구관이 대법원의 주요한 재판에 관여를 하는데요. 네. 이분은 정말 중요한 재판에 많이 관여했습니다. 상고심 사건의 재판연구관으로 검토하면서 판결문 초고 이런 것들을 수백 건 또는 추정하기에는 수만 건 가까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을 들고 나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통진당 관련된 사건, 정교조 관련 사건, 강제징용 소송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김영재 원장의 특허 관련 사건들에 관여한 혐의나 또는 그 관련 자료들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두 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들고 나갔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은 이 영장 같은 거를 검찰이 청구를 한 것 같은데 다 기각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장을 세 차례 또는 청구를 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가지고 있다가 기각을 이제 했고 아주 극히 일부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을 했는데 그 기각한 사이에 상당수의 문건이 파쇄됐다 이제 이런 것인데요. 네, 그 무슨 말인가요? 문건 파쇄는? 네, 그 검찰이 영장을 7일 청구했습니다. 휴일이 좀 끼기는 했지만 10일 이제 나흘이 지났죠. 나흘 지난 뒤에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일단 발부 여부 결정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기각을 하면서 법원에서 이제 영장 전담 부장 판사가 대법원의 기밀 자료가 불법 반출됐다. 그런데 그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좀 부적절한 일이기는 하지만 범죄가 되지는 않는 것 같다.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반출해서 소지한 자료를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유 전 연구관이 반출 소지한 자료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해서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사유도 덧붙여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성립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기각 사유는 좀 본 것 같은데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기각 사유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게 가끔 있는 일인가요? 어떤가요? 저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각 사유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죄가 되지 않는 것도 잘못 청구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으나 일단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혐의 사실이나 또는 저희들이 추측해 보건대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을 것이고 정보를 수집했는데 보관하는 사람이 정보와 목적과 관계없이 반출한 것이니까요. 또 공공기록물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일 수도 있고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절도죄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논란의 소지만 있어도 예를 들면 범죄 혐의 소명이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거는 봤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기각하는 것은 좀 아주 특이한 사례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기는 했는데 문서 파쇄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제 유 전 연구관, 유 변호사가 이 해당 문건을 검찰이 일단 임의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그 이튿날 문건을 파쇄한 것인데요. 관련 서류들은 파쇄했고 USB 저장 장치들은 분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압색을 하지도 못했는데 이게 파쇄, 분해한 거는 어떻게 한 건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흔히 증거인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기의 범죄에 관해서 자기가 자기 증거를 없애는 것은 증거인멸이 아닙니다. 유 전 연구관으로서는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이 문서들을 파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검찰에 약속한 거는 약속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서 파쇄했다. 어떡할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영장 청구한 사실 청구하고 그 사이에 이걸 파쇄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영장 청구해서 검찰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이에
뭐 파쇄해서 증거가 인멸이 돼버리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본인한테 불리한 거를 없애는 거는 증거인멸이 아닌 모양이네요. 네, 본인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증거인멸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과연 본인에 관한 증거인멸일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건을 혹시 전달해 준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그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인멸이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판사들한테 구명 메일 뭐 이런 걸 보냈다고 하는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복수의 현직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내가 추억 삼아서 가지고 나온 거다. 부당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뭐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메일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서 뭐 공무상 비밀도 아니고 공공기록물도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는데 스스로 이제 법리를 판단해서 이런 점에 비춰 죄가 안 되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재판을 할 수도 있는 판사들에게 내용을 보낸 거고 스스로 이미 변론도 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고요. 뭐 이제 영장 전담 부장 판사도 이런 점을 들어서 마치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서 이런 점에서도 부적절해 보이고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통진당 사건에 대해서 일부만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여러 가지 좀 상당히 미심쩍고 부적절하고 또 불법적이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영장 기각한 박범석 영장 전담 부장 판사 이 사람은 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이랑 무슨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네, 유 변호사가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재판연구관실에 함께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 변호사가 반출한 문건에는 당시 박 부장 판사가 작성한 보고서 등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본인과 관련된 거니까 이게 정확하게 기피 사유나 회피 사유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재척 사유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회피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데 바로 이런 사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일련의 흐름, 양상 보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압수수색 영장을 이렇게 많이 기각하는 사례가 없다는 것은 그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수사의 준비 단계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 수사 중에는 굉장히 정도가 낮은 거라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기각하면 검찰은 수사할 방법도 없는 건데요.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이 특히 법원과 관련된 사건에서 유독 너무 높습니다. 준비와 관련해서 검찰이 아무 준비도 못하게 하는 점도 있고 더더구나 유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야 내주겠다 이렇게 항변하면서 검찰의 이의 제출 요구도 거절했는데 그런 점을 법원행정처가 나중에 유 변호사를 통해서 보고받고 또 문서를 파쇄했다는 사실도 법원행정처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쇄했다 이렇게 법원행정처가 발표하는 이런 이상한 형국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너무 통상의 경우에 압수수색 영장은 거의 다 발부되는 것 같고 기각률 1%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데 유독 법원 관련된 사건에서만 이렇게 높이 기각을 하면서 더구나 뭐 이미 아직 범죄 혐의 소명도 충분하지 않거나 더 수사에 나가야 될 사안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정말 과도하고 이상한 것 같습니다. 뭐 법원이 너무 하기는 너무 한 것 같네요. 정말 오늘 잘 들었습니다. 한양대 로스쿨 박찬웅 교수가 사법농단 재판거래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이 SNS에서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어떤 글이고 어떤 생각으로 글을 올렸고 지금의 사법농단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박찬웅 교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김정래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오전 박찬웅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관련해 올린 글입니다. 사법농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글은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디에 갔나? 법원은 어떤가? 학생들은 왜 이렇게 조용한가? 그리고 우리들을 돌아봅시다라며 스스로에게도 질문과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화창한 오후 한양대 연구실에서 박찬웅 교수를 만났습니다. 박찬웅 교수는 허탈하고 참담하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게 뭡니까? 대법원 판례 아닙니까? 그 대법원 판례가 거래 대상이 되었다니 허탈하고 참담하지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꿈에서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 재판거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
박찬훈 교수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유사 이래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오늘날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사태는 없었거든요. 우리 사법부에서 말 그대로 그 양심을 팔아가지고 그 자신 24회 사법시험 합격자인 법조인이기도 한 박찬훈 교수는 법원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일선 판사들이 이런저런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한참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법 파동이 있었을 때 그 원인된 그 사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하면은 10배, 100배의 지금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과거 사법 파동과 같은 그러한 일이 말 그대로 10번, 20번이 지금 일어나도 지금 시원찮은 지금 상황인데 전국의 법관들이 왜 이렇게 조용한가? 출세가 그리 중하냐는 건데 전직 고위 법관의 증거인멸 논란에 대해선 법원도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 혐의자가 그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결국 그 법원도 공범 아닙니까? 저는 법원이 이건 책임져야 된다. 박찬훈 교수는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특검이다, 국정조사다 시끄러웠던 국회가 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파문에 대해선 왜 이렇게 조용한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보다도 그 비중이나 어떤 경중이나 이런 면에서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사건에서는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특검하자, 국정조사하자, 아주 말 그대로 득달같이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조용합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거나 들춰봐야 이득되는 게 없어서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면 이럴 순 없다는 겁니다. 유사 일에 우리 헌정사에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인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자이자 후학, 미래의 법조인, 로스쿨 학생들도 박찬훈 교수의 질타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아무리 이 법학 공부에 치여가지고 또 변호사 시험 준비에 그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젊은 미래의 법률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 민주화 시대에 그 젊은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윽고 박찬훈 교수의 질타와 비판은 대한민국의 로스쿨 교수들, 박 교수 자신으로 향했습니다. 법학 교수로서 존재의 의의마저 부정당하는 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사태에 목소리를 내는 교수들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비판하고 또 이 문제의 어떤 해결을 위해 가지고 노력해온 우리 법학 교수가 너무 적다. 이런 어떤 자괴감이 정치권도 법원도 학생들도 눈감은 현실. 박찬훈 교수가 전국 로스쿨 동료 교수들 향해 연대 성명부터라도 시작하자는 글을 올린 이유이자 배경입니다. 우리 사실은 대법원 판례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법학 교수, 로스쿨 교수라고 한다면은요. 그래서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전국의 우리 법학 교수님들께 이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갖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그래서 뭔가를 바꾸어내자, 이런 어떤 호소를 하게. 저의 간절한 바람이 SNS에서 모기 소리 같은 작은 목소리로 끝나지 않도록 같이 동참해달라는 것이 박찬훈 교수의 호소입니다. 누군가는 응답할 차례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상의 문제들을 다뤄봅니다. 고 백남기 씨 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툰 작가 윤서인 씨와 김세희 전 MBC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이른바 가짜뉴스들이 범람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법률방송이 유튜브 측에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심층 리포트입니다.
고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와 전직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김 변호사님, 윤서인이라는 웹툰 작가랑 김세희 전 MBC 기자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윤서인 작가는 병실에서 한 남성이 가족의 동의가 없어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장면을 그리고 네. 다음 컷에 어떤 여성이 비키니를 입고 휴양지에서 페이스북에 아버지를 살려내라, X 같은 나라라고 글을 올리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남성은 고 백남기 씨 그리고 여성은 고 백남기 씨의 둘째 딸입니다. 그런데 휴양지에 놀러 간 것이 아니라 발리에 있는 시댁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우선 비난이 일었는데요. 김세희 기자도 매정한 딸이 사실상 아버지를 안락시킨 셈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윤서인이라는 사람은 그 전에도 여러 번 논란을 일으킨 것 같던데 어떤가요? 네, 예전에도 고 장자연 사건을 희화하거나 또 이 배우 정우성 씨를 저격하는 글을 올린 적도 있는데요. 우선 배우 정우성 씨가 예전에 난민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 올리자 어떤 남성이 좋은 집에 소파에 누워서 단순히 그냥 핸드폰으로 SNS에 글을 쓰는 모습을 만화로 그리면서 정우성 씨를 저격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조두순 피해자를 우롱해서 그 가족으로부터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적도 있는데요. 이 웹툰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자 윤 씨가 우선 SNS에 사과 글을 올리면서 사과했고 이 조두순 피해자를 우롱한 웹툰도 현재는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을 희화한 것이라면서 이 윤 씨를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일었고 24만 명이 서명을 해서 청와대에서도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도 하는 등 논란이 인 적이 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했었나요, 청와대에서? 이게 지금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죄 사건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어떤 처벌 의사 없이는 국가가 나서서 윤 씨를 직접 처벌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는 어떤 불법 정보나 명예훼손성 글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어제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1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서인이나 김세희 씨는 뭐라고 항변을 하던가요? 우선 윤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유족들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또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시사 만화가로서 이 정도 만평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도 구형에 앞서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 SNS에 자기가 올린 글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그리고 단순히 감상의 표현이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자기가 새롭게 적시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말들은 잘 하네요. 근데 보시기에 이게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우선 어떤 내용의 만화를 그리든지 아니면 글을 써든지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지만 그것이 불법 정보에 해당된다거나 어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이것은 충분히 규제되고 또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 씨는 이게 지금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히 자신의 감정이나 감상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 적시를 한 경우에 처벌받는 이 명예훼손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지금 문제되는 만화라든지 글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정도면 사실을 적시한 수준으로 보이고 따라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도 넘어선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좀 처벌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망을 해보신다면 재판을 유죄가 날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지금 검찰이 1년을 구형했는데 양형에 있어서는 좀 줄어들어서 선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무죄 선고를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표현의 자유든 뭐든 타인의 불행이나 아픔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소재를 그것도 비틀어서 이용하는 게 보기가 참 그렇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가끔 뉴스나 기사를 빙자한 황당한 제목이나 내용의 동영상이 눈에 띄는데요. 이런 이른바 가짜 뉴스들이 유튜브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는데 대응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가짜뉴스 대책 관련 유튜브 답변을 보니 자정을 기대하는 건 난망한 것 같고 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검색 사이트 유튜브에 한 인터넷 방송사가 올린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은 뉴스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이상한 행동과 건강 이상설,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주말 내내 문재인의 건강 이상설이 뜨겁게 이슈로 달아올랐습니다. 심지어는 와병설까지 포함해서요. 치매설 여러 가지가 돌았습니다. 주말.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라는 세간의 이런저런 설을 40분 넘게 여과 없이 내보냅니다. 또 그런 이상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상 행동들을 좀 자료로 모아봤고 그리고 문재인의 건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또 밝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뭐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팩트라고 말하지만 문재인 치매설은 작년 대선 기간 이를 제시했던 블로거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의 치매 증상 의혹에 대한 구체적 상황들, 이런 식의 제목을 단 뉴스의 탈을 쓴 가짜 뉴스들이 유튜브엔 도처에서 넘쳐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유튜브 알고리즘상 한번 노출된 콘텐츠가 이른바 맞춤 동영상으로 우선 노출되기 때문에 한번 잘못 퍼진 가짜뉴스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된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가 유튜브를 근거지로 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지만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단 가짜뉴스의 개념 자체부터 모호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페이크 뉴스에 대한 경계가 왔다 갔다 해요. 아직 합의된 것도 별로 없고 좀 판단하기가 좀 힘들죠. 가짜뉴스 개념 자체가 모호하니 폭력, 혐오, 외설적인 콘텐츠처럼 유튜브에 삭제 등 신고 요청을 하기도 애매합니다. 나아가 법적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기관도 관련 규제나 처벌 등 선제적 대응이 애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법이라는 게 이제 법에 명확하게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가짜 뉴스다 그래서 심의를 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일단 유튜브는 네이버나 다음처럼 우리나라에 서버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애초 불가능합니다. 미국 법상으로는 명예훼손이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한테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장을 집행을 해도 안 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못 찾는. 유튜브에 가짜뉴스 대응 방안 등을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좀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알맹이가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은 파악되기가 종종 어렵다. 또한 언제나 옳거나 그르거나의 이분법적이지 않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곤 하지만 행간은 한마디로 현재 시스템을 건드리거나 개입하거나 규제할 생각 없다입니다. 가짜뉴스라는 현상은 분명히 있고 유튜브를 근거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개념조차 정립돼 있지 않은 현실. 사회적 영향력이든 광고비, 돈을 이유로든 유튜버와 이런 가짜뉴스 생산자들과의 불편한 공생, 악어와 악어새를 떼놓을 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사회에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사안들 조명해 보겠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에 전수현 변호사가 외국인 보호소는 사실상 구치소와 교도소보다 더하다. 구금 상한도 없어서 합법적으로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고 고발했습니다. 전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참여연대에선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사실상 남북협력의 방해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유엔군 사령부, 탄생 배경과 문제점, 대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와 이슈플러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대한변협 주최로 열린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에 대한 행정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심포지움 관련 내용을 저희 법률방송에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심포지움에서 행정상 장기 구금의 문제 및 개정 제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 공익법센터 어필의 전수현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취재진을 만난 전수현 변호사는 그림을 하나 보여주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쇼라는 콩고 출신 여성이 그린 우리 엄마라는 그림입니다. 정부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러 왔지만 결국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콩고로 돌려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림은 미쇼 씨가 구금돼 있던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소에서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출입국에서는 이제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자기 발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곳이다. 우리는 그 전에 잠깐만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금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미쇼 씨처럼 이렇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이른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강제 출국 때까지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됩니다. 마리조아 보호소지, 잠도 사실상 맨바닥에서 자는 등 구치소나 교도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게 없다는 게 전수연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 안에 일단 철창이 있는 곳 안에서 생활을 하시고 뭐 종교 활동이나 운동 시간 같은 것도 뭐 한 주에 2-3번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 번에 뭐 20-30분 정도로 짧다고 알고 있고요. 명색이 보호소라며 제대로 된 냉난방은커녕 교도소에서도 동복은 따로 지급하는데 외국인 보호소에선 그런 옷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트레이닝복 같은 그 옷 한 겹을 입고 계시는데 그냥 그게 다라고 하더라고요. 겨울철에도 지급되는 옷이. 그러니까 가을에 입는 옷, 겨울에 입는 옷이 똑같은 옷이. 더욱 경악스러운 건 범죄자와 달리 외국인 보호소의 경우 일가족이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나 유아들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유식 기저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줬대요. 공급을 안 해줬고 진짜 그 엄마의 젖만 먹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 엄마도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보니까 젖도 안 나고 해서 거의 아이랑 엄마랑 일주일 가까이 그냥 굶은 거죠. 거의. 그나마 난민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기 일수라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그 형법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접수 자체도 안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체류 연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접수. 어렵사리 난민 신청을 해도 갇혀있는 보호소 안에서 박해 증거 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난민 신청을 해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증거들이나 이런 진술서 같은 걸 좀 이란 본국에서부터 좀 달라고 하고 그런 걸 받아다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니까. 전수연 변호사는 출입국 관리소장이 임의로 구금할 수 있는 현행 행정구금 제도를 사법 절차에 준해 심사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단 구금을 하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의 개시 단계에서 이 사람이 정말 보호를 해야 되는 사람이 맞는지. 나아가 사실상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현행 구금 기간도 미국이나 EU 국가들처럼 일정 정도의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한이 없다는 것이죠. 일단은 상한을 정하자라는 것이고 저희가 생각한 개선안은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무조건 보호 해제가 되는 것으로. 인터뷰 말미 변호사가 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왜 돈도 안 되고 누가 크게 알아주는 것도 아닌 외국인 인권 문제에 천착하는지 슬쩍 물어봤습니다. 제가 로스쿨 다니면서 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실무수습을 하게 되면서 그 일이 참 재밌었고 정말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이 나한테 맞는 일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고. 전수연 변호사는 그렇게 지난 2015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의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로 합류해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가 이 사람의 인생에 좀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좀 더 큰 기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망설임 없이. 우리나라는 난민협약 가입국이다. 난민을 받아들여야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민해야 한다. 인터뷰 끝 무렵 전수연 변호사가 강조해서 한 말입니다.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와 국격이 그럴 정도는 되지 않았냐는 것이 전 변호사의 말인데 국가의 녹을 받는 정부 당국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늘 참여연대에선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주한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토론회 어떤 배경에서 열린 건가요? 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있었는데요. 이때 합의 사안 가운데 하나가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열차를 놓는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입니다. 이 경의선 철도 사업을 위해서 지난달 30일에 남북이 공동으로 북쪽 구간의 철도 상태를 점검하고 조사하려고 했는데요. 유엔사의 저지로 남측의 인원의 방북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아니, 유엔사가 무슨 권한으로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 사전 조사를 위한 우리 측 방북을 제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권한이 있는데요. 네. 군사 분계선을 출입하려면 유엔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른바 48시간 사전 통보 시한인데요. 네. 이 사전 통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엔사가 남측 네. 관계자의 북한 방문을 승인하지 못하겠다고 이제 제동을 네. 걸고 나선 건데요. 네. 이에 대해서 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문제 있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오늘 토론회를 연 겁니다. 네, 뭐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그런데? 네, 2000년 이후만 봐도요. 네. 지난 2002년 경의선 연결 구간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 과정과 네. 또 금강산 육로 관광, 이제 임시도로 개통식, 개성공단 착공식,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도보로 군사 분계선을 넘는 순간 등 네. 그동안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분란이 계속 있어 왔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이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미측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며 유엔사는 미측 개입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근데 평소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 그 분쟁의 당사자들이 그러한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혹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서겠다 할 때 유엔사는 어떤 입장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유엔사 존재가 필요할 것이냐 이런. 유엔사하고 미국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런데? 네, 이 점을 보려면 한국전쟁 발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6.25 전쟁이 터지자 국제연합 유엔의 이름으로 미군을 포함해서 영국군, 에티오피아군 등 모두 16개 나라에서 네. 지원병을 보내줬습니다. 네. 이때 창설한 게 주한 유엔군 사령부, 네. 유엔사고 지휘권은 미군 사령부에 줬습니다. 네. 이때 초대 유엔 사령관에 임명된 군인이 바로 유명한 메가더 장군입니다. 네. 암튼 한국전쟁 종전 이후 미군을 제외한 다른 나라 군대는 모두 철수를 하고요. 네. 미군만 남았습니다. 북한과의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유엔군 사령부, 유엔사는 계속 한국에 남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주한 미군 사령관이 주한 유엔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요. 명칭은 유엔사지만 완전히 미군, 즉 미국의 의지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 집무실에 주한 유엔사기, 주한 미군 사령부기, 미팔군 사령부기, 깃발 3개가 나란히 있는 것도 이런 네. 배경 때문입니다. 뭐 토론의 취지와 배경은 알겠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네, 일단 유엔사는 3가지 임무와 이에 따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같은 정전 시에는 정전 유지 노력을, 전쟁 위기 시에는 전쟁 억제 등 위기 관리를, 네. 전쟁 시에는 전쟁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 작전을 펼칩니다. 네. 유엔사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적 권한이 과거의 예에서 보여지듯 남북 교류와 협력에 딴지를 거는 방해자로 작동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네. 정전협정과 유엔 안보리 결의로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당장 유엔사의 권한을 회수할 수는 없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군사 영역이 아닌 부분을 이제 권한을 우리 쪽에 넘겨주는 방안이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 체결로 현행 정전 상태를 해소해서 현행 유엔사를 해체하는 방안이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됐습니다. 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박진석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협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명확히 대체할 때까지입니다. 명확하게 현재 정전협정이 대체돼야 되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의문의 여지 없이. 고 노무현 대통령 육로 방북 당시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유엔사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아무튼 뭐 내친 김에 종전협정, 평화협정이 체결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이번 주는 삼성의 2인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일명 그린화 문건을 통해 삼성의 노조화해 수법을 뒤돌아봤습니다. 삼성 노조 와해 의혹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늦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 일단 검찰 수사는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시작될 재판, 일명 그린화 문건을 통해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실태를 뒤돌아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입니다.
가을비가 지나간 주말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진 뒤 다음 주는 쾌청한 하늘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 온 뒤 맑음이라는 말처럼 시청자분들의 모든 걱정거리도 맑게 개길 바라봅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